대표님이 야 근데 이번에 침대 한번 빼봐. 더 세게 가봐.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저도 약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침대를 빼고 뭘 할 수 있을까? 문화를 한번 바라보자. 문화가 팔리면 브랜드가 소비될 거고 예. 언젠가는 제품 소비로 이어질 거야. 오늘의 플러스 이 시대의 생존법 팬덤을 만드는 브랜딩에 대해 알아봅니다. 2천만 뷰의 광고를 만들고 하나의 팝업 스토어로 10억 매출을 기록한 분이죠. 소셜 비헤이비어의 저자 김성준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책 이름부터가 소셜 비헤이비어.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출판사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래서 네. 소셜 비헤이비어는 이제 사회학 용어인데요. 뭐 네. 사회적 행동. 근데 네. 저는 이걸로 상황이 가진 힘이라고 해설을 하고요. 저는 마케팅이나 어떤 브랜드 전략을 짤 때 어떤 전략 이전에 그런 시류를 먼저 읽어서 그 시류에 태우는 그 저만의 생각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을 많이 짭니다. 아, 그렇군요. 어차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류를 좀 어떻게든 먼저 캐치하고 싶은 노력은 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거기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우리 저자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우선은 제가 제 소개를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저는 시모스 침대에서 브랜드 전략을 맡고 있는 부문장 김성준 부사장이고요. 예.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이런 마케팅 전략이나 브랜딩 전략들이 코로나 시류 전후로 해서 좀 특이하다. 이거 좀 먹힌다. 그래서 약간 좀 흥미롭게 좀 업계에서 많이 봐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떤 회사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예. 침대 회사를 넘어서서 이런 ESG 브랜딩을 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를 내게 됐고, 그 회사를 내면서 그 회사도 알릴 겸 또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잘 설명드릴 겸 책도 쓰고 또 월급쟁이 부사장이라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고요. 예. 이 시류가 가진 힘은 너무나 세서 이 마케터로서 시류를 잘 파악하면 좋다. 1번 마케팅 버젯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시류가 아닌 거를 자꾸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시류를 잘 타면 네. 비용 세이브가 가능하고 2번 시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예. 거기서 제가 물꼬를 텄지만 바이럴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죠. 물론 위험한 결과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처음에 시류를 잘 파악해서 물꼬를 잘 튼다면 대부분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류를 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뭘 많이 읽습니다. 근데 뭘 읽는데 책도 있지만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플랫폼들 예를 들면은 네이버 안에서도 뉴스 탭이 있고 예. 뭐 지식이 있고 뭐 뷰 블로그가 있고 또 TV 뉴스가 있고 또 라디오 뉴스가 있고 또 롱블랙 같은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 컨텐츠도 있고 각종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오는 시류를 읽어요. 예. 읽다 보면 공통되는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한때는 존버라는 단어가 많이 예, 나왔었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시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생각을 해서 거기 중점으로는 또 마케팅 전략을 또 저희에 맞게 좀 짜기도 합니다. 이 저한테도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뭔가 시류라고 제가 읽어서 네.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얘기하면 교수님 그거 2년 전에 유행한 건데 이렇게 되는데 뭔가 그걸 좀 발빠르게 전달하는 매체가 따로 있는 거죠 또. 전 그렇다기보다는요. 지금 학생들 표현을 쓰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생들은 저보다 항상 빠르죠. 저희들보다. 그 이유는 그 학생들 이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이전에 학생들이 어떤 플랫폼을 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플랫폼마다 다 다른 세대가 있고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언뜻 보기에 교수님은 저보다 훨씬 젊으실 것 같고 저는 싸이월드 세대라고 말하는데 네. 교수님은 아마도 버디버디를 쓰시면서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아, 립서비스 맞아요? 장난 아니신데요. 저도 싸이월드 이상의 그러세요? 세대입니다. 저 사실 천리안 세대입니다. 전혀 기억납니다.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히 IT 기술이 아니라 그 예. 동시대의 문화의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동시대 유저들이 플랫폼을 문화로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한테 싸이월드는 저 유학할 때니까 예. 미국에서 어렵고 외로웠고 그래서 뭐 BGM이나 도토리 뭐 미니홈피 이런 게 굉장히 좀 감성적이었거든요. 그런 저한테 싸이월드 문화가 있었고 버디버디를 쓰고 자란 세대들은 아마도 앞에 팔자가 붙어 있을 확률이 높고요. 네. 아직 MZ 세대인 M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세대를 다 오르거든요. 네.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로 뭔가 뭐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뭐 방학 숙제를 하기도 하고 뭐 7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도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시니까. 예. 그래서 플랫폼마다
사람마다 어떤 세대와 접점이 다 다르고 예. 문화가 다 다르다. 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이전에 학생들이 접하는 플랫폼이 뭔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기획을 할 때 그 플랫폼 성격에 맞는 기획 이전에 네. 저는 사람을 경영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플랫폼하고 함께 자라온 실무진들한테 그 실무를 철저히 맡겨서 그들을 머릿속에서 나오는 컨텐츠가 먹히는 컨텐츠이다. 그 플랫폼 안에서는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야, 시류를 그렇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하나 배웠는데요. 자,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사장님 같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만 이런 시류라든가 그걸 바탕으로 한 브랜딩 전략 또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뭔가 브랜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어느 쪽인가요? 뭐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인데 네.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살짝 빗나가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요즘 예. 되게 와닿는 게 예. 지금의 활동이 미래의 직업이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예.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 자체는 너무 힘이 있어서 네. 그냥 제 머리에 딱 꽂혀서 이제 사라지지가 않는데 엔잡러의 시대라는 게 단순히 어떤 생계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네. 일단 저희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 그 말은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경제적으로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아이덴티티의 문제로서 직업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업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예. 직업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따로 제가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작가 활동이 예. 지금은 취미처럼 하고 또 회사에서 필요가 있어서 시작은 했지만 이게 제가 또 60이 넘었을 때 또 다른 저의 직업으로서 또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약간 퍼스널 브랜딩의 의미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단하네요. 그 사실 지금 당장 생계로만 어떤 퍼포먼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인데 이게 조금 하다 보면 내 브랜딩화돼서 세컨 찬스 그 다음에 찬스들 이런 것들을 얻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소셜 비헤이비어인 건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대하고 80대하고 한 직장에서 만날 거니까 앞으로 오래 그렇죠. 일할 거니까 예. 세대 차이가 클 것이다. 대면하면 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을 아이디 파서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세대 차이가 없을 수가 있다. 오히려 그냥 아이디의 캐릭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소비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대별로 선호하는 제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으나 브랜드 경험이나 이 문화의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세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도 좀 해서 그런 의미로 저는 또 브랜딩이 개개인한테도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브랜딩이 내 이름하고 내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진짜 브랜딩이 중요하겠네. 개인 차원에서 이걸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브랜딩 전략을 세울 때 개인 차원에서는 뭐부터 주안점을 두고 뭐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플랫폼에서 예. 나를 어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냐. 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정의당하기 쉽거든요. 텍스트는 내가 메시지를 소위 쏠 수 있지만 네.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검색물이 게시물이 쭈르륵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미지를 보고 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해시태그를 잘 고른 것도 있지만 사진을 잘 찍어야겠죠. 그렇네요. 예. 예, 멋있는 사진 이게 아니라 내가 정하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사진. 근데 사진의 기술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특히 요즘 세대는 태어나서 인지가 생겨서부터 스마트폰이라는 이 디바이스가 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을 접근하는 관점 자체도 저희 세대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때만 해도 어디 중고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너는 카메라를 준비해, 너는 필름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다 같이 사진을 이렇게 어색한 표정으로 찍잖아요. 예. 근데 요즘 세대는 사진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꼭 찍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 예. 필요하다 싶은 거, 그런 약간 이미지의 관점 자체도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의 브랜딩은 일단은 그 플랫폼을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이다. 그 플랫폼이 이미지냐, 텍스트냐, 네. 예, 좀 그런 거의 성격에 따라서 네. 그 플랫폼을 이해하고 플랫폼 끝에 누가 있는지. 네. 예를 들면은 제가 50대, 60대 시니어 저희 선배님들이 계신 그 시장을 타겟을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안 돼가 아니라 오히려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그들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인스타그램 쓰면서 같이 자라왔으니까. 아,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 인플들도 40, 50대가 많거든요. 예. 팔로우하는 사이니까. 예, 예. 팔로우는 기본적으로 팬덤이 깔려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타겟을 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김에 그러면 각각의 대표적인 SNS 플랫폼들 네. 이런 것들의 특징을 좀 구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스타는 이미지 중심이고 어떤 네. 나이대에 추천드린다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네. 것들도 있잖아요. 유튜브는 선생님 같은 툴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세대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여기서 뭔가 러닝 커브가 나오는 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적나라한 정보 예. 검색. 근데 대신 네이버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다. 무엇으로 검색하느냐라고 사람의 이런 소셜 비헤비어를 봤을 때 네이버를 1번을 키신 분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일 경우가 높아요. 왜냐하면 네. 네이버라는 이런 포털과 함께 자라왔거든요. 예. 지식인에서 질문도 하고 답도 얻고 블로그로 블로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기 때문에 이런 비헤이비어가 이제 몸에 녹아 있고 그 밑에 세대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먼저 검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업무 시간에 카톡 읽지 않는 것 같고 뭐라 그러는 선배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요즘 카톡을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카톡이라는 플랫폼의 이미지 자체가 업무용 예. 또는 뭐 엄마 아빠하고 하는 용 예. 친구들끼리는 오히려 이런 DM을 보낸다거나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 관련 문의가 DM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 스튜디오 그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안 만들었어요. 이제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뭐 했습니다 레퍼런스 올리고 뭐 이메일 놓고 전화번호 놓고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를 대표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거기 DM이 엄청 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아. 해외 출장 다닐 때 보면은 이제 명함 주고받고 이메일로 뭐 나중에 호텔방 가서 이메일 다 인사하고 이런 것도 있고 아직도 있습니다. 포멀한 자리에서. 예. 근데 요즘에는 전 그것보다 서로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함처럼. 네.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뭘 해왔고 어떤 느낌이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플랫폼마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우리나라는 익숙지 않지만 틱톡 예. 특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지만 동남아 쪽에서 이제 틱토커들의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틱토커들의 또 이런 라이브 시장도 요즘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플랫폼 끝에 있는 세대의 차이랄까요? 예. 틱톡을 제가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틱톡을 문화로서 함께 접하면서 자라온 세대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이해하는 거죠, 문화로서. 네. 너무 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SNS 플랫폼 나름대로 이런 소통하는 플랫폼이 뭘 것 같으세요? 의외일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아직 하고 있어요. 아, 당황하시네요. 갑자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정의하시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하시는데. 좀 이따 뒤에 우리 팬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예. 이게 마케터라고 예. 10명이 계시면 10명 모두를 컨빈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예. 코어 팬을 컨빈스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SNS 대표적인 플랫폼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고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그걸 활용하는 브랜딩 전략을 쉽게 이해해 주시려면 대표적으로 그걸 활용해서 브랜딩화했던 사례들 좀 소개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라는 이제 팝업 스토어인데요. 예. 팝업이란 공간의 경험을 플랫폼으로 옮겨가서 SNS 바이럴 시키는 건데 일단 SNS 바이럴이 되려면 인스타그램 업을 해야 돼, 공간이 예뻐야 돼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공간에서의 경험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브랜드 공간에 와서 그 경험이 정말 좋으면 예. 그 브랜드가 사랑에 빠지거든요. 어. 그래서 본인의 플랫폼에 자발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팬덤의 시작입니다. 예. 팬덤의 핵심은 자발적 참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하드웨어 스토어라는 이제 굿즈 파는 예. 스토어를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해에 열게 됐고요. 그때 그걸 왜 했냐면은 브랜드 창립 150주년이었어요. 근데 침대는 매일 소비가 일어나는 품목도 아니고 또 엄청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 뭐 팝업하고 이런 것보다는 작은 평수 한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굿즈를 만들어서 그 굿즈 위에 단순히 브랜드 로고나 150 이제 150주년 기념해야 되니까 네. 150이라는 숫자만 박아서 돈 받고 팔자. 돈 받고 파는 게 중요한 이유는 공짜로 나눠드리는 거는 기억을 못 하세요. 아. 본인의 선택과 관계가 아니니까. 예, 예. 저희 뭐
직장인들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면 PT 뭐 이런 거 엄청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길거리에서. 그렇죠. 근데 기억 못 하잖아요. 어느 예, 집 PT인지. 맞아요. 예. 대신 소비를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이라도 내가 선택한 소비는 내가 선택한 관계이기 때문에 애정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2,000원, 3,000원,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굿즈들을 만들어서 저희 브랜드 로고를 박아서 돈 받고 팔았죠. 관계를 선택당하기 위해서. 예. 소비는 선택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네요. 네. 어떻게든 관계를 좀 대거 유도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짜로 드리자, 네. 공짜로 전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오히려 기억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 그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네, 이게 뒤쪽에 있는 이제 팬덤하고도 이어질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너무 이제 기억에 남아서 제 식대로 해석한 게 있는데 네. 대박보다 완판이 중요한 시대이다. 아, 보통 기업들은 대박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팔고 예. 끊임없이 팔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고를 생성하고 예. 결국엔 재고가 남아서 세일을 꺾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이미지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팬덤이라는 거는 단순히 솔드아웃 이게 아니라 그냥 완판. 소비 자체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요즘의 소비 자체가 뭐 있나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검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이 검색하는 모든 과정이 소비의 서사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서사가 다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이런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 오시는 과정 검색을 해서 찾아서 오시겠죠. 인스타에서 이미지가 이런 데가 있네 궁금하네 예쁘네 한번 가볼까 가서 본인이 체험하는 것들을 사진 찍고 또 소비하는 과정들을 다 체험을 하시고 애착 관계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플랫폼에 올라가지게 되고 이런 걸 또 누가 지켜보고 있고 예. 근데 이 모든 게 소비도 그렇고 플랫폼에 올리는 이 바이럴 과정도 그렇고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박이 아니고 이건 완판의 개념으로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한두 명 코어 팬들이 하시는 거고 네. 그 코어 팬을 지켜보는 3, 4명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까지만 커밋스가 되면 팬덤은 생성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신 거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서사. 네. 뭔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 서사가 생긴다. 네. 그 서사를 바탕으로 팬덤이 생기고 완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 서사라는 건요. 사실 수용자가 그 서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한 요소고 그 서사는 수용자들이 스토리에 요즘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사를 제가 혼자 만들 수가 있나요? 이럴 때 이제 시류를 잘 읽으면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서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말씀드린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이나 이런 SNS 미디어가 단순히 플랫폼이 아니라 예. 서사가 보여지는 플랫폼인 거거든요. 그래서 SNS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는 히스토리로 발전하고 네. 히스토리는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로 발전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저는 ESG 경영이 단순히 뭐 사회를 좋게 만들고 기업 활동이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를 넘어서서 예. 전 브랜딩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래 세대한테. 예. 이제 세대 차이를 봤을 때 저희 MZ 지겹게 들었잖아요. 예. 근데 M이 80년대생부터 생각했을 때 이미 나이가 꽤 있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뭐 나이가 있어서 소비의 주축이 아닌 이건 아닙니다. 다만 미래 고객을 얘기할 때 제가 주목하는 세대는 잘파 세대입니다. 젠지와 알파 세대.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에 또 특히 이제 집중하는데 이 세대의 특징은 일단 디지털 디바이스를 아주 자유롭게 쓰고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떤 소셜 보이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익숙합니다. 네. 저희 때만 해도 소위 어디 데모하러 가려면 옷차려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작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댓글 남기고 아니면 또 지우고 커뮤니티에서 또 의견 내고 이런 게 이제 너무나 핸디한 네. 아주 쉬운 그런 세대인 거죠. 그런 세대한테 ESG 브랜딩은 왜 중요하냐? 선택받기 위해서. 그 세대들은 본인의 소비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네. 본인의 어피니언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 기업이 얼마나 버느냐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예. 내 돈도 아닌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너무 중요한 세상인 게 말씀대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ESG 경영은 브랜딩의 중점 사항이다. 미래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네. 저희 회사 예를 들자면 올여름에 한 이커머스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예.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송 다 마쳤는데 미수금 이제 발생 예정이 한 10억 정도 됐어요. 네. 남은 배송을 다 마치면 추가 4억에서 14억 정도 이제 미수금이 이제 발생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송을 다 마쳤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비자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떳떳하게 진정성 갖고 보여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손실금도 있지만 예. 소비자하고 신뢰관계, 저는 ESG 경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환경이 맨 앞에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거시적이고 예. 시간도 오래 걸려서 예. 이게 되겠어? 라고 의심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SGE 순서를 바꿔서 보거든요. 소시얼, 사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살펴보고 네. 환경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라고 저는 포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로 저희는 그런 결단을 내려서 사회의 아픔을 공감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저희는 또 어떤 난연 매트리스라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가 있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화재가 났을 때 제실자가 사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질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침대나 소파 같이 면적이 넓은 제품은 공기에 닿는 면적도 넓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화염에 휩싸이고 유독가스가 나오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있는데 난연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제실자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이게 법제화돼 있어요. 네. 난연 매트리스만 유통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특허도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이런 특허를 공개하면 경쟁상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이런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난연 매트리스를 만들면 예. 착하게 해야 된다. 뭐 고객과 약속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고객들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또 하나의 기업의 서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경제적인 맥락에서 많은 분들이 브랜딩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팝업 스토어만 잘해도 회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제품이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 이런 뭐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팝업 스토어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전통적인 유통 그 회사들도 팝업 스토어에 대한 그런 관점들에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팝업 스토어, 우리 요즘 이 흐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좀 세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한테는 팝업 스토어보다는 제품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좀 업력이 되고 제품에 완벽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팝업 스토어는 먹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경하니까. 그래서 흥미가 생기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브랜드가 팝업부터 시작하면 일단 요즘 팝업이 너무 많아요. 그냥 저는 이건 거의 공예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공예로서 취급받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팝업보다는 이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정신이라든가 이런 본질에 더 집중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시간은 걸리겠지만 쌓아가는 게 나중에 바이럴이 생겼을 때 신빙성이 있는 거니까 더 큰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팝업 같은 경우를 굳이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특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래되거나 너무 하나의 스타일로 쭉 와서 좀 고루해졌다. 우리 좀 네. 보링해 보인다. 네. 라고 하는 기업한테 추천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을 할 때 대단한 뜻을 갖고 하지 마시고 되게 쉽게 막 해야 되거든요. 예. 대단한 뜻을 가지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쉽게 막 어떻게 하느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세대가 30대다. 30대 실무한테 맡기면 돼요. 예. 30대 실무가 하고 40대 부장님이 컨펌하고 50대 임원이 컨펌하는 순간 네. 그건 이미 딴 길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팝업에 어떤 보이는 것도 또는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막 하는 게 쉽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 일의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20, 30대라면은 철저히 20, 30대한테 실무진을 맡겨놔야 그 문화를 이해하고 예. 그들 사이에서 재밌는 게 네. 그런 재밌는 팝업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무조건 팝업하고 뭐 굿즈 나눠드리고 뭐 인증샷 찍게 좋게 만들어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다 조직을 그러니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실무진들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 걸 그냥 무턱대고 다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별로 성격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생산하는 부서는 저희 군기가 굉장히 세요. 왜냐하면 품질 사고 안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영업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조직력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 골 위에서 막 다 함께 나가는 그런 단결성이 중요하고 예. 마케팅하는 부서만큼은 저는 기능을 구분합니다. 예.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제가 컨펌하지 않아요. 네. 마케터가 마케팅 뭐 플랜 갖고 온 거 저 컨펌하지 않아요. 네. 제 역할은 임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교수님이 하고 이게 얘기하듯이 네.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예. 야, 우리 지금의 시류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고개 끄덕끄덕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네가 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타겟을 한 세대가 너의 세대니까 이걸 설득을 하고 예. 동시에 이제 회사에 가서 대표님의 설득을 드리죠. 저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할 거고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지만 이렇게 결국에 저는 이제 돈 타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버젯도 네. 타와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임원의 역할인 거죠. 제가 이런 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를 뛰었던 20, 30대가 또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접점이 있는 세대의 타겟이 아니라면은 예. 그 세대에 맞는 실무들한테 철저히 맡겨놓고 저는 이거를 위계보다는 기능의 구분이다. 기능의 조직은 구분. 기능의 구분이 중요하다. 위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위로 컨펌만 하면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일을 컨펌한 일이 생기거든요. 네. 산으로 가는 거죠. 네. 오해가 없게 들으셔야 되는데 50대 임원이 다 잘못됐다 이거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타겟을 하는 시장이 젊은 시장이라면 그 젊은 현업에 있는 실무들한테 철저히 권한을 맡겨야 되고 예. 또 너무 맡기면 질서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 실무진을 잘 설득하는 역할, 회사의 방향성,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설득이 되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교수님 머릿속에 네. 뉴욕 떠올려고 뉴욕. 예. 교수님 머릿속과 제 머릿속에 똑같은 뉴욕이라는 단어인데 뉴욕에서 하는 행동이나 놀러 다니는 데나 그림이 다 달라요. 그렇겠죠. 이게 설득의 힘이거든요. 설득이 되면 예. 그 설득된 사람이 나오는 결과물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설득시키는 게 저희 역할이다. 기능이 다르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뭐 작가님은 여러 지역에서 팝업도 직접 진행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서울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팝업을 진행하는 이유들이 또 있으십니까? 그때 저희가 성수동에서 시작했던 데가 2020년도고요. 그 다음 해에 부산에 가서 했어요. 네.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이라서 여행에 대한 갈증이 상당했고 1번. 네. 2번은 우리 행동 반경이 로컬에 묶이면서 로컬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무 무관심하게 다니던 동네 지역이 갑자기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름에 바닷가에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름에 바닷가에 주목해서 여행에 굉장히 갈증이 있었던 시류를 활용해서 부산 가서 한바탕 놀았고 저희는 서울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천이 본사입니다. 경기도 이천. 그래서 예. 저희는 메이드 인 이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메이드 인 부산 친구들하고 한바탕 놀고 오는 게 그 당시에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과 로컬이 부딪히는 소셜라이징에 집중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고수분들이 업계 전문가분들이 브랜딩을 어떤 형태로 아이덴티파이해서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기획을 해서 가지고 가더라도 요즘은 그 중간중간 워낙 SNS 등등을 통해서 정보 교환 그리고 감정적 교류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초기 댓글에 네. 누가 어떤 식의 톤앤매너로 글을 썼느냐가 그 뒤가 쫙 글로 맞습니다. 가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브랜딩 전략을 해도 이런 뭐 사회적인 정보통신적인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그래서 강조하는 게 업계인을 먼저 설득시켜라. 업계인. 네. 그러나 바이럴이 날 때도 업계인들 전문가들이 먼저 설득이 돼서 그 전문가들이 나서 주면은 나중에 바이럴이 났을 때도 그 바이럴에 힘이 생기거든요. 네. 신빙성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든지 업계인을 먼저 설득시키라. 예를 들면 저희 멍때리기 광고 올릴 때도 TV 이전에 유튜브에 먼저 올렸고요. 그러니까 TV가 더 매스야, 버젯이 커 이런 게 아니라 TV도 플랫폼, 유튜브도 플랫폼. 그래서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TV하고 시차를 한 일주일 정도 뒀어요. 그 사이에 뭘 했냐면요. 영동대교에서 가로수길까지 가는 그 빌보드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예. 계좌를 다 사서 영상을 쫙 틀어버렸어요. 예. 빌보드가 가장 핫한 데가 빌보드 광고가 가장 핫한 데가 거기가 아니에요. 삼성동이거든요. 코엑스 앞에. 예. 근데 왜 가로수길부터 영동대교까지 이 신사동 그 압구정 거기 했냐면 거기는 업계인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모든 광고회사, 프로덕션, 잡지사, 하여튼 뭐 명품회사 예.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업계인들이 거기에 쭉 그 광고를 틀었어요. 네. 그러니까 업계인들 눈에 저거 뭐야? 눈에 밟히는 와중에 유튜브에서도 보이고 TV에서도 보이고 이거야 라고 하고 찾아보시게 하는 거죠. 네.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본인의 선택한 관계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업계인을 먼저 컨빈스 시키는 거를 되게 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지금 재직하고 계신 회사 광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면 네. 그 어필을 할 때 뭔가 보여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치게 되는 것 대표적인 게 광고잖아요. 네. 근데 분명 침대 회사인데 광고에 침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기획 의도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신 건가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침대 뺀 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예.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였어요. 어. 뭐 우리 대표님 아이디어가 그렇게 왜 나왔느냐. 광고를 우리 대표님이 그냥 이 광고계에서 유명하세요. 근데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CF를. 네. 너가 한번 해보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 했던 게 혼내 광고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광고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컨셉으로.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도 좀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노이즈를 느끼시니까 그래? 그러면 노이즈 속에서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을 전달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혼내의 워버너 콜드나이 그 BGM이 들어간 그 되게 스타일리시한 그 광고를 찍었고 예. 그냥 메시지도 있지만 정말 철저히 느낌 중심으로 갔어요. 보고 나서 괜찮은데 멋있는데 그 광고가 잘 됐어요. 예. 잘 되고 나서 이제 칭찬받고 뭐 하고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표님이 야 근데 이번에 침대 한번 빼봐. 더 세게 가봐.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저도 약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침대를 빼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비주얼적인 거나 뭐 BGM이나 어떤 그런 요소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문화. 예. 그때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업을 하다가 사람이 뭔가 깨우치고 또 회사가 진화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발견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깨우친 게 문화를 한번 바라보자. 네. 문화가 팔리면 브랜드가 소비될 거고 예. 언젠가는 제품 소비로 이어질 거야. 라는 맥락으로 그때 침대 빼고 텍스트만 갖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그때 넣었던 게 텍스트만 넣고 가기 때문에 CF 감독님이 아닌 비주얼 아티스트가 해야 돼. 예. 왜냐하면 이 그래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야가 있고 그때 음악 믹스를 DJ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요소들을 넣어서 네. 문화적인 요소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죠. 예. 사실 그 침대 없는 침대 광고는 저도 기억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도 잘 됐고 성과가 난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 광고를 봤을 때 이런 압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좀 이전과 다른 차별화된 좀 창의적인 걸 해보자 네. 라고 하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걸 무조건 삭제하는 게 창의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게 창의력인 건지 아니면 괜히 다르기 위한 억지인 건지 이런 건 어떻게 사전 단계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업력이 있으니까 150년이나 됐고 예. 또 제품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상황에서 아까 팝업 스토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쌓여있는 회사는 좀 다르게 하면 재밌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소위 근본이라는 표현 너무 센가요? 그런 근간이 없는 상태에서 네. 너무 다르게만 하면은 소위 좀 근본 없어 보일 수가 있죠. 도대체 얘네가 뭐 하는 애인지 예. 믿을 수 있는 애들인지 저희는 그런 게 쌓여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쌓여 있는 회사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광고를 모두 결국 멍 때리기까지 온 거죠. 저희가 예. 멍 때리는 광고까지 온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광고를 다 좋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호불호가 엄청 갈리거든요. 자, 호불호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확실한 팬덤이 생기는 거고 예. 안티 팬도 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내가 마음을 한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서사가 다 보인다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사가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마케팅은 1인칭 시점에서 나는 침대 브랜드고 한 150년 넘게 됐고 나 장애정신이 있고 침대 잘 만들고 전문가야. 라고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플랫폼 하면서 소통하니까 30%만 한 내가 어떤 브랜드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70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완성돼 가거든요. 서사라는 게 브랜드가 항상 잘할 수만 없는 거예요. 네.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 실수가 이제 묻혀질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떤 대처법이었다라고 네. 치면 요즘은 기업들이 실수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소비자들이 막 혼내다가 나중에는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서로 피드백을 네. 주고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서사가 만들어진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마케팅은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어떻다라고 설정하고 매스미디어에 쭉 태워서 가지만 지금은 플랫폼화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브랜딩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마케팅 브랜딩은 스토리텔링이었다면 지금은 스토리 빌딩이 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런 뭔가 창의적인 접근, 남다른 접근을 누군가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말씀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딩 전략을 고민하는 건 어느 회사 입장에서 할 때가 많은데 위에 있는 조직
또 임원분들 이런 분들이 가끔은 창의력을 저해하는 거를 자꾸 푸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무자 입장에서.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눈치채기 전에 빨리 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그냥 진행해서 예. 결과를 내버려요. 아.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요. 참 이게 조직이 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네. 우스갯소리로 하는 네. 건데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세요. 음. 너도 나도 막 숟가락 얹으러 들어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나는 얹게 해드리기도 합니다. 아.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정말 중요했던 게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CF 맡겨놓고 일절 관여 안 하셨거든요. 예. 저 스스로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저도 제 구성원들하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배운 대로. 대표님이 저한테 맡기시고 제가 뭐 부사장이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또 신사업 하는데도 뭐 주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책도 내고 이렇게 보통의 기업에서 허락받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를 네 인생이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우리가 회사가 발전해 나가고 야 우리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를 냈고 ESG 브랜딩을 또 열심히 해봐야 돼. 그러니까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좀 알려보자라는 거를 다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디테일한 것도 관여 안 하시고 네. 하게 냅두시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저도 제 구성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회사에 다니면 당연히 그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아마 우리 송경제 청취자들 분들 대부분 기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거는 맞는 회사로 이직하시면 되고요. 아, 그거 말고요. 다른 거 없나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네. 그 월급쟁이 저도 월급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월급쟁이 부사장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월급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어도 그 조직 안에서 쭉 오래 있다 보면은 행동하기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네. 마음속으로는 그런 걸 다 꿈꾸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래 한번 해봐라고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네. 설상 회사에서 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예.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회사를 탓할 건 아니다.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연관돼서 이제 두 번째인데 뭐든지 자기 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네. 근데 한국 국적이에요. 예. 이제 잡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때 교수님 말씀을 저 아직도 잊지 않아요. 저는 외국 사람이라서 저는 잡을 찾기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제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고 저는 잡을 찾아도 비자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잡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냥 가서 네가 하나 만들라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냥 네 자리 네가 알아서 팔면 돼. 예. 그렇게 좀 받아들였거든요. 예. 예. 그게 저한테 굉장히 지금도 저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티피컬한 조직의 임원은 아니니까 예. 지금 제 모습이.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이랄까 그런 상황도 저는 어쨌든 회사의 업에 도움이 되니까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이런 게 옳아요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그러니까 회사 입장이죠. 네. 설득 꼭 해야 되죠. 예. 왜 해야 되는지 책으로 떠서 유튜브 떠서 퍼스널 브랜딩이 떠서 그냥 한 번에 빠르게 저 회사 잘하는구나라고 메시지 전달하는 게 영업에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회사에 설득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득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이나 개인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네 인생에 반도 보증을 못한다. 네. 이제 120세를 살아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브랜딩하거나 스스로 자기 브랜드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자영업이든 개인 창업이든 창직이든 그걸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 그 얘기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걸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요즘 학생들에게 권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맞는지 한번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무조건 네가 생각하는 너의 브랜딩 전략이나 너의 브랜딩을 디지털에 남겨야 된다. 오프라인이 아니라. 맞죠. 왜냐하면 이제 너 자신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될 거다. 그럼 AI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이 사람 거를 읽어보세요라든가 이 사람을 만나보세요라고 하려면 디지털에 그게 남겨 있어야 그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데 공감하세요? 공감하면서요. 끝에는 이제 제식의 해석이 조금 예. 다른 게 있는데요. 저 역사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역사는 어쨌든 그 시대상이 또 역사를 재해석하잖아요. 예. 1800년도 기준에 1400년도에 뭐 했는지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까 문맹률도 높고.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거는 디지털의 아카이빙이 가능하거든요. 예. 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암호화돼서. 예. 그리고 이 자료의 축적이 나중에는 AI가 관련도 순으로 추천해주는 그렇죠.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은 당신의 서사이기 때문에 아카이빙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남겨라.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헤어지기 전에 거의 끝나는 것 같아서 저희 시몬스 침대를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게시물이 한 5만 개 나와요. 네. 주력 제품인 침대를 떼면 게시물이 한 7만 개로 늘어나요. 오. 근데 시몬스 테라스라는 저희 이천에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예. 그거 검색하시면 12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더 느네요. 네. 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올려주셨다는 거 문화 공간에. 네. 팬덤은 자발적인 거고 자발적인 참여가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아카이빙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렇네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역사로 될 거기 때문에 예,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미래 이 뭐랄까요? 혼돈의 또 불확실성의 세상을 개인이 어떻게 개척할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앞으로 이렇게 왕성한 창의적인 활동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